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금융 파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금융 파산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일어난 마지막 사건 도이치뱅크의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제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세게 하잖아요. 금융 위기가 온다. 은행이 파산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자,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이거나 그 다음에 1주택자 또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전략들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런 시장의 금융 위기, 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 뭐 이런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실리콘밸리 이 뱅킹 파산이죠. 그냥 파산이라고 할게요. 뭐 정식적으로는 파산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파산이죠. 뱅킹 파산이 됐는데 이 은행이 왜 파산이 됐느냐? 이유는 은행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인출해줄 돈이 없다. 뱅킹런이었죠. 그러니까 이 은행은 뭐 부실 대출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실하게 투자해서 CS처럼 CS는 많은 돈을 투자에 실패를 해서 파산한 경우이고 실리콘밸리 뱅킹은 말 그대로 그냥 국채에 투자했는데도 이렇게 파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실리콘밸리 뱅킹 파산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그 밑바닥에는 이 나스닥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스닥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에요? 그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나스닥 기업으로 들어갔잖아. 그 돈이 이 실리콘밸리 뱅킹으로 파킹이 됐던 거잖아. 근데 도로 인출에 계속 뽑아가서 썼을 거 아니야. 이제 나스닥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이 자본금들이 없다 보니 그런 구조 하에서 버블이 꺼지는 나스닥 기업들의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부도가 났고 파산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실리콘밸리 뱅킹은 이 나스닥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파산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크레디티 스위스의 파산은 결국 이제 투자 실패죠. 우리 한인 재미교포 빌황이죠. 빌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캐피탈에 투자해서 또 실패를 했고 많은 투자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크레디티 스위스의 파산한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아직은 안 나온 거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CS가 파산한 이유가 나오겠죠. 빌황에 의해서 또 다른 캐피탈에 의해서 어떤 부도난 금액은 어떻게 보면 CS의 자산 규모에 비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숫자로는 나오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야. CS의 규모를 볼 때는.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다른 원인이 다른 투자에서 굉장히 손실이 컸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곧 나올 거라는 거야. 어쨌든 투자에 실패해서 CS는 파산했다라는 거야. 자, CS가 파산하고 SVB가 뱅킹런이 일어나니까 그 밑에 하위급에 있는 지역은행에서 뱅킹런이 일어났죠. 그죠? 자, 그러면서 블랙 먼데이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잘 봉합을 해서 블랙 먼데이는 안 나왔죠. 뭐 그냥 예금자를 다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옐런 장관이 예금자를 다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라도 시장을 달랬던 거야. 자, 얼마나 급했으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행에서 뱅킹런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추가 구제 금융안까지 내놨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진정이 됐던 거야. 진정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지역은행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와 똑같다라는 얘기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미국의 지역은행은 우리로 보면은 농협과 같은 거다. 그렇게 보시자.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들 있잖아요. 지역
지방은행과 같은 거다. 그럼 지역 지방은행이 무슨 일을 해요? 가계 대출해주죠. 상업용 뭐 어떤 자영업자들한테 대출해주죠. 그죠? 부동산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해주죠. 뭐 그런 걸 한단 말이야. 가계금융, 소매금융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의 밑바닥이 무너지는 거야. 자, 그래서 미국의 그 헤지펀드의 구루들은 결국은 이제 지역은행들은 어떤 그 자본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대출 기준을 강화할 거고, 그리고 대출이 나갔던 것을 회수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많은 그 지역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경기 침체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간 이하의 어떤 이 받침돌이 무너진 거야, 미국은.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해줘요. 신문에서도 안 해주고 어디서도 안 해줘.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야. 자, 예전에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모기지 프라임,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이 무너지니까 그 은행만 싹 바꿔버리면 끝난 거야. 그죠? 은행 파산시키고 병합하고 그 사람들 거기 종사하는 사람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냥 돈 풀어서 다시 경제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끝난 건데 이거는 돈 풀어서 될 일도 아니고 돈을 지금 풀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역은행이 깨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중간 허리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농협에 부실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럼 부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다 거리로 나와야죠. 농사 짓는 사람들 다 거지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는. 자, 그런 상황에서 CS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그 코코본드, 자, 뒤에서 코코본드가 뭔지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앞부분에 설명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그 은행에서 발행한 그 신종 자본증권, 때로는 그걸 자본으로 병합을 해서 자기 자본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신종 자본증권인데, 이걸 CS에서 파산하면서 다 종이 쪽지로 날려버린 거야. 종이 쪽지로 상각 처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CS에 많은 신종 자본증권을 투자한 회사, 유럽의 은행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신종 자본증권을. 자, 근데 그 투자한 은행들이 부실이 생기면서 은행들이 또 파산의 위협에 그 뭐랄까요, 루머에 휩싸이게 된 거야. 자, 그게 도이치뱅크였다는 거예요. 도이치뱅킹. 자, 그래서 지난 주말에 도이치뱅킹이 14%, 장중 14%, 15% 폭락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도이치뱅킹도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썰까지 돌았어요. 부도가 나진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자, 이렇게 자꾸 사건들이 터지다 보면 자꾸 이 약한 고리들이 연결지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7천조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야. 자, 우리가 이거를 어디다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자,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해줘 진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주로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주도적으로 나갔다라는 거야. 그 지역은행들의 67%가 바로 부동산 대출이라는 거야. 자, 우리 농협 같은데 땅 대출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디다가 무슨 공장 질 때 대출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상가 질 때, 여기 복합 상가 질 때 대출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규모가 7천조라는 거야. 자, 그런데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그 임대 수입을 가지고서는 이자를 못 내잖아.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 공장, 뭐 업무용 빌딩 못 내잖아. 그런데다가 코비드 이후에 재테크 건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공실률이 25%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야. 평균 5%였는데 4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야. 4배, 5%였는데 한 20%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펀드, 예를 들어 그걸 업무용 빌딩을 사는 그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이 그 펀드들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부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은행들이 막 돈들을 회수하느라고 정신없겠지. 그리고 대출은 안 해주고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지역은행이 파산이 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있는 블랙락의 레리 핑크는 그래서 은행들은 줄파산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죠? 자, 이게 팩트야. 지금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스토리를 제가 그대로 연결해서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온 얘기가,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 7천조의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라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2년 전에 칼 아이칸이라는 유명한 그 헤지펀드죠. 대단한 헤지펀드죠. 이 사람. 포스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2년 전에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버블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거기에 부실 대출이 생겨가지고 망하면은 망할 경우에 6조를 베팅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총액이 24조인데 굉장히 큰 금액이죠. 24조의 중에 6조를 상업용 부동산 하락에 6조를 베팅했다는 거예요. 그게 CMBX라는 거야. 뭐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6조를 베팅, 기가 막히죠. 그런 부실이 나오고 있잖아. 물론 상업용 부동산에 부실이 있다라는 걸 칼 아이칸 쪽에서 자꾸 흘릴 수는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게 무너져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이게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PF를 보면 또 쉽게 이해가 돼. 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도 115조, 뭐 이번 달 4월 달까지가 뭐 30조인가 40조를 또 막아야 된다는 거야. 차안 발행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110조 중에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뭐 부동산 PF가 나갔다고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죠. 요즘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은 되니까 뭐 수도권 입지 좋은데도 가격이 적당하면 되고, 그죠?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야. 응? 그런데 그 중에 그게 몇 프로나 되겠냐 이거야.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분양이 잘 안 되고, 물론 싸게 하면 분양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뭐 물류센터 여러 가지 나갔을 거란 말이야. 여러 가지 종류의 부동산 PF가 나왔는데, 그게 문제는 부실하다는 거지. 우리도 버블 경제 시대에 다 팔아먹으려다가 막판에 다 벌려놓은 사업에 지금 부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게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버블 경제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버블이 일어났고, 우리도 이 부동산에 버블이 일어나면서 과잉 투자를 한 거야. 부동산 PF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많은 그 PF에서 부실이 나면서 은행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미국이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안 무너지겠냐고. 무너지는 거야, 그거는.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당장 그 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제2의 금융위기, 2008년처럼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제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이제 또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거 이렇게 되면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당장은 아니야. 당장은 아니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 한꺼번에 무슨 상업용 부동산 전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 개별 건건이잖아, 건건이. 그죠? 자, 그리고 뭐 거기에 어떤 뭐 모기지 상품이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한꺼번에 일어났잖아. 그 펀드 상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터졌는데, 지금은 은행별로 터지니까 이게 시간차를 두는 거야. 그죠? 은행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 CS와 실리콘밸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도이치뱅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빠른 사람은 6개월 안에,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면 한 2년 안에 큰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전략을 짜셔야 돼. 이거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자, 주식시장을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빠지지 않잖아. 그냥 어떻게 보면 견조하게 잘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아직은 아니라 이거야. 그렇다고 뭐 6개월 뒤에 6년 뒤에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모르고, 뭐 그것 때문에 막 주식을 투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반등하는 타임에 당분간은 좋아 보이는 거야. 왜냐면 악재가 다 해소됐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 잠재하고 있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 앞으로 일어날 악재는 있지만 그 악재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고 당장 그 급한 악재들은 해결이 됐으니까 주식시장이 좋아 보이는 거야. 나스닥하고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그 경제방송, 증권방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다음 주 뭐 4월 달에 주식시장을 전망할 때도 4월 달에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PD가 하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현재로 봐서는 악재가 해소가 다 됐다. 악재가.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큰 일들이 터질 줄 모른다. 그게 또 잠재적 악재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무주택자와 교체 매매하시는 분들은 뒤에 맨 끝에 한번 제가 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소은행은 못 믿겠다 이거야. 자산규모 16위의 실리콘밸리 뱅킹이 무너졌는데 뭐 지역에 있는 뭐 조그만 은행을 믿겠냐. 그래서 2주 동안 716조가 빠져나갔다. JP 모건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716조가 작은 지역 단위 은행에서 대형 은행과 머니마켓 펀드 등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야. 자, 이러니까 뱅킹런이, 자, 이래서 이렇게 지역은행에서 뱅킹런이 일어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킹이 파산설이 있었던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지역은행은 맥웨스트 뱅커프는 올해 예금이 20% 줄어들었고, 자, 줄어들면서 주가는 17% 빠졌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대형은행이 300억 달러를 수혈해줬고, 은행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700억 달러를 인출해 갔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2차 구제금융 얘기가 나온 거야. 왜냐면 300억 달러를 수혈해줘도 1개월 뒤에 4.5 콜금리를 또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300억 달러를 준 거를 자본금으로 또 이렇게 편입해줘야 되는 2차 구제 금융안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심각하게 미국의 지역은행에서는 뱅킹런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오죽하면은 제넷 웰렌 그 재무부 장관이 이 모든 예금 보호자들의 예금을 다 보장해주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와중에 주말에 이 도이치뱅크에 또 이 파산설이 또 돌았어요. 자, 이 도이치뱅크는 자산이 1조 4,484억 달러야. 독일의 최대 은행이야. 뭐 이런 은행이 파산하겠어요? 파산은 하진 않겠죠. 공포 분위기니까. 그리고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파산설이 돌았던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중립적으로 봐야 돼. 설마 뭐 이게 부도가 나겠어?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럴지도 몰라 하고 중립적으로 봐야 돼. 알 수가 없는 거죠. 실리콘밸리 뱅킹이 파산할 줄 알았겠어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몇 달 전부터 좀 부도설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 자, 이제 언론들이 관심 있게 보겠죠. 분명히 썰이 돌았으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58개국에 걸쳐 8만 5천 명. 자, CS가 한 5만 명인데 거의 1.78배 그 정도 되는 은행이에요. 글로벌 시스템에 중요한 은행에 포함된 은행이에요. 만약에 이 도이치뱅크가 부도났다 보면 이건 완전히 이 블랙 먼데이가 되는 거예요. 도이치뱅크가 왜 이런 썰에 휩쓸렸냐면 최근에 주식이 한 30% 폭락을 했어. 그리고 금요일이었죠. 장중 한때 15%까지 폭락을 했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식을 파는 주식을 던지는 어떤 세력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막연히 또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지나갈 건 아닌 것 같아. 추적은 할 필요는 있어요. 자, 실제로 그 신용부도 스와프가 그 도이치뱅크의 신용부도 스와프, 그러니까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장중 220bp까지 올랐어. 자, 이건 급등을 한 거죠. 전날 142bp 수준에서 큰 폭 뛰었다고 CNBC는 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42bp까지는 올랐다라는 거야. 신용부도 스와프는 올라갔다. 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나스닥은 이제 뭐 설마 도이치뱅크가 부도가 나겠냐 하고 플러스가 났어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UBS 합병 과정에서 CS가 발행한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한 170억 달러의 코크번드를 모두 상각 처리한 데 따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조그만 은행은 부도가 나겠죠. 그죠? 부도가 나겠죠. 이런 대한은행들은 뭐
뭐 이런 게 생각 처리돼도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조그만 은행들은 타격이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기사를 냈어요. 자,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권 안팎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 없이 현재의 혼란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벌어지는 일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은행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퍼져 대출을 은행들이 축소할 것이고 중소형 은행과 연결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자,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 이제 유럽도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렸고 미국도 0.25% 올랐죠. 자, 은행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것도 앞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거야. 자, 무디스가 경고를 했어요. 이제 미국 금융당국이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융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주식, 금융주. 우리나라 금융주는 우량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즘 최근에 고점 대비 엄청 폭락했어요. 자, 지난주만 해도 하나금융지주가 3.81, 신한지주가 3.36, 3.3%대면 폭락이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도 자, 이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막 팔겠죠.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뭐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잖아, 이거. 그죠? 근데 만약에 뭐 미국의 CS도 망하고 뭐 SVB도 망하고 도이치뱅크도 뭐 부도 썰이 돌고 그러는데 뭐 우리은행이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뭐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죠? IMF 때 멀쩡하던 은행들이 다 망했잖아. 그럼 모른다고. 어떻게 부실이 터질지. 거기다가 우리 은행들이나 보험회사나 신용자본증권을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뭐 우린 자본력이 약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은행보다. 그럼 자본력을 강화하고 뭐 그걸 밑바탕으로 가지고 또 많은 대출을 발생해서 이익을 낸 게 보험사들이잖아. 그죠? 보험사들이 자기 자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놓고 신용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자, 그걸 통해서 그 자본이 될 수도 있고 뭐 대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PF를 발행했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어떤 대출을 발행했을 거란 말이야. 이 버블 경제 시대에.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만기가 되는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또 무디스에서 또 신용등급 막 하락하고 이 투기 등급으로 하락시키고 그러면 채권 상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폭락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금융주들 건드리면 안 돼. 예? 지금은 아니야. 싸다고 막 들어가는데 특히 그 미국에 있는 금융주들 막 싸다고 들어가는데 글쎄 뭐 거기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부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압력이 강해. 그죠? 매도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당해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금융주들은 뭔가 사건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재상승할 때 들어가셔도 충분해. 예? 지금은 금융주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 도이치뱅크 때문에 유럽 증시도 1% 이상 하락했어요. 독일의 닥스, 영국의 FTSE, 프랑스의 까그가 전부 다 급락을 했어요. 자, 보시죠. 월가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경고를 했어요. 뭘 경고했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불안정한 금융 부분에 다음 위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자, 마이클 하튼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는 현재 상업용 모기지 증권의 스프레드는 2020년 5월 이후에 재무부 자료와 비교할 때 가장 크다. 이 스프레드가 크다라는 거는 이 부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핵심 전략가, 핵심 은행에서 경고를 하고 있잖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불안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겁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당장 오진 않는다. 자, 우리 경우에 이 부동산 PF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터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벚꽃이 남쪽부터 피죠.
남쪽부터 이제 좀 이 지방이 멀수록 이게 분양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하고 가까울수록 분양이 잘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부동산 PF가 터질 거다. 지금 이거 지방 건설사들 지금 엄청 부도나고 있어요. 자, 올 들어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가 800여 곳, 그 가운데 지방이 510곳이라는 거야. 자, 어제 노현정 씨 남편이 하는 건설회사도 부도가 났죠. 응? 자, 4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규모가 30조 원이라는 거야. 자, 이제 당장 4월 달에 어떻게 되나 보시면 아시겠죠. 아마 4월 달부터 이제 부도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범현대가의 건설회사가 부도 났는데 다른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죠? 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자, 현재 그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규모가 115조.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상승 국면을 기회로 5년 동안 이렇게 크게 사업을 벌린 거예요. 자, 저축은행 연체율은 9개월 만에 2배.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련 대출 연체율이 9%를 넘고 금액은 5조 원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위기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인데 당장 오는 건 아니다라고요. 자,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죠. 그죠? 요즘 최근에 거래들이 좀 많이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특히 전세 가격이 센 데는 어느 정도 한 60%는 안 돼도 전세가율이 한 55% 이상 되면 좀 거래가 됐더라고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 상승장에 너무 집값이 갑자기 급등하니까 그때 집을 못 사서 겁을 먹으신 분들이 이렇게 집을 산 거야. 집을 산 건데 그렇게 굳이 저는 서두를 필요 없다고 봐요. 서두를 필요 없고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구축을 싸게 사든지 아니면 분양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분양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이제 분양에 초점을 맞추셔서 앞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문제는 1주택자죠. 1주택자는 내가 그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난 거기 살겠다고 하면 파실 필요 없어요. 뭐로 파냐고. 그죠? 팔고 내가 더 싸게 사야 되겠다 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또 그게 또 그 아파트 개별마다 또 쉽지가 않아요. 가격이 막 급나가는 아파트도 있지만 가격이 또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1주택자는 그곳에서 산다고 하면 그냥 한 주택은 보유하셔야죠.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이곳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면 교체 매매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교체 매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교체 매매도 예를 들어서 살면서 내가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분양받을 수 있잖아. 그럼 분양받으면 바로 그때 파시면 되는 거야. 분양받으시면 파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준신축으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준신축으로 이사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을 앞으로 3년 뒤에, 2년 뒤에 입주하는 분양권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내 걸 팔고, 만약에 나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새 주택으로, 그리고 입지가 좋은 데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분양권을 선택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적은 돈이 들어가잖아. 그죠? 적은 돈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새 아파트를 받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요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주택자가 교체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분양권을 사서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